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제품을 압박했죠. 특히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차례 슈퍼 301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공정무역이었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보호였습니다. 일본은 더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동맹이라며 손잡지만 반도체 소재나 핵심 부품 수출을 차단해 한국의 기술 자립을 늦추려 했죠. 그 결과 한국은 늘 부품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이라는 종속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도 한국의 부담이었죠.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 제조업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부 전자 가전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국내 일자리와 기술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보이는 공급망 무기화는 그때부터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절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그 시절의 서름이 지금의 기술 자립과 군사 강국화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죠. 당시 현대, 삼성, LG, 두산 같은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해 품질 혁신과 원가 절감을 극한으로 밀어붙였고 그 경험이 지금의 초격차 기술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의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일기 때 비슷한 압박을 재현했죠. 한국산 세탁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걸고 자동차에도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한국이 결코 반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치명적인 오판이 됐죠. 왜냐하면 그 시기부터 한국은 조용히 K-디펜스와 K-테그라는 두 날개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우위에 안주했고 중국은 기술보다 양적 확장에 치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질적 우위, 즉 첨단 반도체, AI, 방산 시스템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는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약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20년 만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역전을 해냈는가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관세 피해국 시절이죠. 이 배경을 모르면 이후의 전략적 반격과 외교적 역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면 워싱턴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고 요청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이 취한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안정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 산업을 겨냥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빌미로 한국 철강, 석유화학,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까지 제재했죠. 그 당시 LG화학과 삼성 SDI가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던 시점이었는데 관세 장벽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2019년 시게루 이시바 정권 이전 아베 정부가 단행한 수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죠. 그때 일본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 부품 없이는 6개월도 못 버틸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 위기를 국산화 가속 프로젝트로 전환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소재 부품 장비 자립률을 70% 이상 끌어올렸고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 제품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압박이 일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산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던 시점이었으니 타격이 컸죠. 미국은 FTA 재협상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불평등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을까요?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지정학적 적대국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한국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순종하는 중간 강국이어야 편했는데 어느 순간 기술 산업 경쟁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버린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차이를 말하고 싶네요. 일본은 역사적 우월감 때문에 한국을 얕봤고 그래서 수출 규제가 자충수가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길들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전략 독립 의지를 자극했습니다. 즉, 일본은 오만 때문에 미국은 계산 착오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방위산업 부품까지 국산화 속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파워팩,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이 일본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면서 방산 수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이건 미국도 예측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존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2017년 사드, THAD 배치 문제로 한한령을 내리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한국에게 중국 시장 의존도 축소라는 전략적 교훈을 줬죠. 이후 한국은 동남아, 유럽, 중동 시장을 개척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25% 이하로 낮췄습니다. 결국 미국, 일본, 중국의 연이은 경제보복이 한국을 전략적 생존 본능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 자립과 시장 다변화로 반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바로 그게 다음 단계, 즉 산업 군사 병행 발전 전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주제, 즉 미국이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산업과 군사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이중 엔진 전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가 따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을 그대로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와 AI 연산 칩이 군사위성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군사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만든 LNG 운반선 기술이 곧바로 차세대 이지스함 추진체계에 쓰이고 하나가 만든 민간용 배터리팩이 잠수함과 무인기용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환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민간과 군수 부문을 연결하는 통합 R&D 허브를 구축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통합 전략을 못했을까요? 일본은 기술력도 있고 중국은 자본력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엔 일본은 민간 기업과 군사 부문이 법적으로 거의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방산 수출 규제와 평화헌법이 발목을 잡았고 중국은 군사 중심이어서 민간 기술 혁신이 경직된 체계 속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20세기식 민군 분리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났고 중국은 군사기술이 민간에 내려오는 일방향 구조라 양방향 혁신이 불가능하죠. 반면 한국은 민간 군사 간 기술 순환이 활발해서 민수용 기술이 군사로, 군사용 기술이 민간으로 자유롭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KAI의 전투기 조종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적용되고 반대로 민간 자율주행 기술이 전차 무인 포탑에 쓰이는 식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과 민간 첨단 수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 효과를 얻었습니다. 2022년만 해도 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두 분야가 서로 기술을 공유하니
경쟁국 입장에서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기술 자립 2035 계획을 발표했죠. 핵심은 15년 안에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통신, 위성, 첨단 무기 시스템 등 12개 분야에서 절대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건 군사와 민간이 동일한 연구단지에서 R&D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미국이 보기에 이건 잠재적으로 동맹 내 독립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 군사화 속도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동맹국 무기 표준 체계가 한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3 같은 한국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미국 패트리어 체계와 호환되면서도 독자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독자 체계가 이미 동유럽, 중동, 동남아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죠. 이 나라들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니까 미국 방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묶어두지 않으면 미래 방산 시장을 잃는다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산업 군사 병행 전략이 단순히 수출 경쟁력만 높인 게 아니라 한국 안보 체계 자체를 바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 지원 없이는 장기 작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군수품, 미사일, 위성 정찰, 전자전 장비까지 100% 국산 체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큰 압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야말로 한국이 중간 강국에서 게임 체인저 국가로 도약한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다룰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는 바로 이 산업 군사 병행 전략의 자연스러운 확장판이죠. 민군 기술 통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기술 표준을 장악하며 미국과 일본, 중국을 자기 규칙에 맞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역습을 시작한 시점은 바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장악했을 때였습니다. 과거에는 표준을 미국이나 유럽이 정하면 한국이 거기에 맞춰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죠. 예를 들어 6세대 반도체 패키징 표준, 전고체 배터리 안전 규격, 그리고 5G 군사통신 프로토콜까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가 상징적입니다.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채택한 안전성 기준은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든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진입조차 못한다는 거죠. 미국, 일본, 중국 기업들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 기술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미국이나 일본이 이런 표준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단순히 기술력이 뒤처진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간 기술 표준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표준을 고집하다가 국제적 합의 과정에서 고립됐고, 일본은 지나친 규제와 폐쇄성이 발목을 잡았죠. 동의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싶어요. 중국의 경우 기술 표준을 무기화하려다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5G와 전기차 충전 규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 했지만 안전성과 호환성 문제로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등을 돌렸죠. 반면 한국은 개방형 표준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 규격을 쓰되 모든 파트너가 기술 개선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둔 거죠. 이게 방산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의 통신 유도 표준은 NATO 규격과 호환되면서도 한국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미국산 미사일 대신 한국산을 선택해도 기존 방어 체계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미국에는 없죠.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방위산업 부흥을 외쳐도 일본 무기체계는 독자 규격이어서 해외 수출이 어렵습니다. F-3 차세대 전투기 사업만 봐도 일본은 미국, 영국과 공동 개발을 하면서도 핵심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전혀 못 가져왔습니다. 결국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술 표준을 장악하면 단순히 시장 지배뿐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나 국제표준화기구 ISO 회의에서 한국이 표준 제정 의제를 올리면 미국과 유럽조차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을 채택해야만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서 한국을 초청할 때도 사실상 표준 승인권을 가진 한국의 동의를 구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한국이 표준을 바꾸면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이죠. 게다가 한국의 표준 주도 전략은 기술 군사 외교를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주도한 5G 군사통신 규격은 UAE, 폴란드, 호주 군대가 이미 도입했는데 이게 앞으로 무인기 미사일 네트워크의 핵심이 됩니다. 즉, 표준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장비와 부품을 계속 써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중국은 1대1로로 경제 종속을 노렸지만 한국은 표준으로 기술 종속을 만듭니다. 차이는 강제성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습니다. 한국 표준을 쓰면 유지 운용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도 세계 최고니까 파트너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K-디펜스 브랜드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L3 요격 체계. 이 이름들은 이제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메인 무대에 오르는 제품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무기 성능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강점은 패키지형 수출 전략이에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 유지 보수, 심지어 일부 부품 현지 생산까지 제공하죠.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K2, K9 대규모 계약을 보면 1차분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납품하고 2차분부터는 폴란드 내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국 입장에서 정치적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미국과 유럽은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현지 생산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공유를 통한 장기 파트너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죠. 동의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무기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미국 M109A7보다 사거리, 명중률, 포신 수명에서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게다가 기후 적응성도 뛰어나서 노르웨이의 혹한이나 인도의 사막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됐습니다. 이런 다목적성은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전투용 장비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함께 판다는 겁니다. 중국산 무기는 값이 싸지만 품질 불안과 정치적 종속 우려가 큽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복잡한 승인 절차 때문에 구매국 입장에서 답답하죠. 반면 한국은 동맹이나 비동맹 국가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빠른 납기와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가 중동 시장에서도 나타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미국산 패트리엇과 유럽산 방공체계를 쓰다가 최근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L3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공급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 무기는 빠르고 실전에서 이미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FA-50 전투기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에도 참가했죠. 과거라면 미국 시장의 한국 전투기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이 단순한 경제 성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수출하면 그 나라의 군사교리와 훈련 체계에 한국식 노하우가 스며듭니다. 결국 그 국가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군사적으로 결속됩니다. 이건 미국이 냉전 시절부터 써온 전략인데 이제 한국이 똑같은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워싱턴이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단순히 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자주국가로 도약한 순간은 바로 핵무기와 우주 분야에서 독자적 능력을 확보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해구산과 정찰위성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억제력과 우주 감시망을 구축했죠. 이건 단순한 군사 발전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 선언입니다. 맞아요. 특히 핵 분야에서의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 충격이 컸을 겁니다. 한국은 원래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지만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능력,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죠.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억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를 시사하면서 워싱턴은 즉각 긴장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한국은 지금 시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택했을까요? 제 생각엔 북한의 위협은 물론 미국의 전략 불확실성이 큰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방위를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억제력을 갖추는 건 필연적이었습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를 봅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의 군사 확대입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집권 이후 공격형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선언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지휘 아래 해군과 핵전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무너지고 한국이 다시 종속적 위치로 떨어질 수 있었죠. 이제 우주 분야로 넘어가 보죠.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군사위성과 초소형 위성 군집을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5세대 군사위성은 AI 기반으로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미사일 요격망과 연동됩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통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국가는 드물죠.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성 발사체 기술을 100% 국산화했고 이 발사체를 이용해 군사 민간 위성을 모두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위성 세종 1호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산둥성 해군 기지까지 하루 수차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전부 미국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니 정보 자주권이 확립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갈등 요소가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위상은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독자 핵과 우주 능력을 갖추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에서 든든한 동맹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미국 없이도 독자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건 미국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이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맺으면 미국의 무기 독점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과 우주 분야의 독자 능력은 한국에게 전략적 선택권을 줍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해구산에 의존하며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미국과 협력하고 필요 없으면 독자 행동을 취할 수 있죠.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워싱턴을 건너뛰는 외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대규모 군사경제 협력이라도 미국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핵심 국가들과 협상을 체결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한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삼각 방산 협력, 그리고 UAE, 사우디, 카타르와의 에너지 방산 패키지 계약이 대표적 사례죠. 맞아요. 특히 폴란드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방산 조달에서 미국과 독일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NATO 내부에서 한국식군 현대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미국이 보기에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동맹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주요 군수 파트너로 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이들 국가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속도, 둘째는 조건, 셋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 무기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57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13년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또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지만 한국은 파트너 국가가 장기적인 군수 자립을 할 수 있게 기술과 생산 라인을 공유하죠. 여기에 한국의 정치적 유연성도 한몫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제재 등 정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우리와 협력하더라도 귀국의 대외 정책은 귀국이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죠. 예를 들어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계약 때마다 인권 문제로 의회 승인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과의 계약은 바로 체결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이런 독자 외교를 경계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정밀기계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일본과 기술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대체 공급원으로 믿을 만한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한국과의 전략 대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방산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중동 동유럽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국제 영향력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최근 흥미로운 움직임은 동남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입장에서 영향력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형태의 비동맹 네트워크입니다. 냉전 시대의 비동맹 운동과 달리 지금은 기술, 경제,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도국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죠. 한국은 NATO, ASEAN, GCC, 걸프협력회와 동시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중견국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워싱턴을 건너뛰는 외교를 가능하게 만든 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산업 군사 병행 전략과 기술 표준 주도권 덕분입니다.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최첨단 기술과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은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수출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구매국의 정치적 성향, 인권 기록, 국제법 준수 여부를 따져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파키스탄입니다. 방산 수출이 절실한 국가라면 파키스탄의 K2 전차 요청을 반길 수도 있었지만 한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인도에 K9 바즈라 자주포를 대량 공급하며 남아시아의 무기 균형을 사실상 한국이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이건 단순히 경제 손익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FA-50 전투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한국은 영국과의 부품 문제와 남대서양 분쟁 위험을 이유로 판매를 보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돈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선택적 수출이 오히려
구매 희망국의 열망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건 더 갖고 싶어집니다. 필리핀의 경우 초기에 FA50 도입을 망설였지만 한국이 인근 국가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걸 보고 협상 태도를 바꿨죠. 결국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이런 방식을 잘 쓰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 나라들은 군수산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정치적 군사적 동맹 관리 때문에 무기를 정치 보상처럼 배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연하고 시장에서 희소성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에는 무기를 헐갑에 제공하지만 품질과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아예 수출 제한이 많아 선택권을 행사하기도 어렵죠. 반면 한국은 품질 가격 속도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팔지 않는 선택이 전략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략적 수출 가이드라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라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중인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정권에는 판매를 제한합니다. 이건 방산뿐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위성통신 같은 민군 겸용 기술의 수출 상대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이전을 원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 그리고 자국 기술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절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하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정치적 위상을 높입니다. 둘, 선택받은 파트너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합니다. 마치 회원제 클럽처럼 일단 들어오면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죠. 지금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사실상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방산 부품. 어느 하나 미국이 한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없이는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서버가 멈춰 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은 최소 5년은 퇴보할 겁니다.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핵심 생산 거점은 한국 기업이 장악했죠. 미국 조지아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에 있는 대형 배터리 공장들이 전부 한국 기술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왜 미국은 이런 전략적 산업에서 한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하며 기술 생태계를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한국은 그 공백을 채우면서 기술력과 품질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했죠. 저는 거기에 세 번째 이유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신기술 양산에 5년 걸린다면 한국 기업들은 2에서 3년 안에 끝냅니다. 예를 들어 3나노 반도체 양산은 삼성전자가 TSMC와 함께 세계 최초로 시작했지만 미국의 인텔은 여전히 양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방산 분야도 얘기해 봅시다.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미국 무기 체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K2 전차의 조준 시스템,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기술, 하나의 탄약 생산 능력은 이미 미군의 일부 전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한국에 155mm 포탄을 긴급 요청한 건 한국만이 단기간에 수십만 발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 미국이 방산 생산력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군수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전시에 폭발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미국도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권력 이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과 자본을 주고
한국이 제조를 맡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쥐고 미국이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걸 적극 활용해서 공급망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죠. 중국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십조 위안을 쏟아부었지만 EUV,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첨단 메모리 설계, 고성능 배터리 셀 제조 등에서 한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한국을 대체 공급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첨단 반도체 부활을 선언했지만 시장 규모와 기술 완성도에서 이미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모두에서 한국의 벽을 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건 사실상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다가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급망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압박하면 미국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최근 워싱턴 내부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태도가 눈에 띄게 유연해진 건 단순히 외교부나 국방부의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미국 대기업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의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치권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 인텔, 테슬라,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한국 기술과 부품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텔은 차세대 서버용 디램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급이 끊기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합니다.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없이는 미국 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로키드 마틴조차 일부 미사일 유도 장치와 전자전 장비에서 한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이들 기업이 갑자기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공급망 협상에서 선택적 협력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했지만 이제는 미국 기업이 한국과 상생할 의지가 있는지, 기술 이전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죠.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투자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죠. 이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훨씬 합리적입니다. 결국 미국 대기업들이 의회와 백악관에 압력을 넣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키지 말라.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상원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한국을 핵심 기술 동맹이라고 언급한 건 이런 배경이 반영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런 로비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방산 협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수품 수요가 급증했지만 자국 생산 능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생산 라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포탄, 장갑차, 일부 미사일 부품까지 한국에서 조달하려는 계획이 이미 추진 중이죠. 그렇죠. 한국이 포탄 월 5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매력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면 이런 긴급 생산 능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과 군수업계가 외교 노선에까지 개입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립 중이라 협력 기반이 제한적이고, 일본은 기술 일부를 갖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규모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은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강하게 나가도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이 특별사절단을 서울에 파견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그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서울에 특별 사절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은 사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내 대기업, 군수업계, 심지어 일부 의원들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의 촉발점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연이어 대규모 방산 계약을 따내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시장을 잠식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산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대신 한국산 L3과 천무 도입을 검토하자 워싱턴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도 조건부 협력 원칙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건 무제한 지원이었지만 한국은 전시 생산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물량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했죠. 이런 태도는 미국 입장에서 불편했지만 동시에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워싱턴은 단순히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하는 대신 고위급 특별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요구하는 사안이 단순히 무기 거래나 통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기술 안보 패키지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실무선에서 처리할 수 없고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야 하죠. 맞습니다. 이번 사절단 명단을 보면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무부 부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주요 방산에너지 대기업 CEO들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협상단이자 구애단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하죠. 한국과의 협력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쓰자. 흥미로운 건 이번 사절단의 비공식 의제 중 하나가 공급망 안정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정치적 갈등이 산업에 번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런 의존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을 완화시키려 하죠. 군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SLBM, 군사위성 기술을 자국 무기체계와 연동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기술이 단순히 미국의 하위 모듈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절단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번 기회를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안보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틀을 확정하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제안하는 한미공동 첨단기술위원회가 설치되면 표준 제정 과정에서 미국과 동등하게 의결권을 갖게 되죠. 서울 회담은 시작 전부터 공기가 묘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서는 미국 사절단의 표정은 협상하러 왔다기보다는 설득당하러 왔다는 쪽에 가까웠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원칙은 단 하나, 대등한 파트너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맞아요. 회담 테이블에 앉은 순간부터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죠. 한미동맹은 전 세계 안보의 핵심이라면서 공급망 안정, 방산 협력, 기술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곧바로 안보는 상호의존이어야 한다. 는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구조는 끝났다는 메시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가 북한 억제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도 대중국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기술 표준과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장할 수 있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미국 측이 잠시 말을 잃었죠. 그건 단순한 외교적 질문이 아니라 조건부 교환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안보 역할을 맡지 않고 그 대가로 확실한 경제 기술적 이익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제안해온 일부 위성 발사 기술 이전,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 참여, 그리고 민군 겸용 AI 연구 협력 같은 구체적 사안이 테이블에 올랐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 측이 방산 협력의 범위를 미국이 아닌 제3국과도 자유롭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인도네시아와의 대규모 계약이 미국의 승인 절차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미국 입장에선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 무기 수출을 정치적 승인 틀 안에 두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틀을 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방산은 한국의 외교이자 산업이라고 선언한 이상 이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몇 차례 중국 견제 동맹 참여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이를 경제기술 협력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미국 대표단이 한동안 침묵한 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안보 보조자에서 벗어나 협상력 있는 독립행위자로 변모했음을 절감했을 겁니다. 특히 워싱턴이 기대한 호의적 수용 대신 조건부 수락 방식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날 회담은 합의문 초안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끝났지만 분위기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한국은 미국의 제안을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셈이죠. 서울에서의 치열한 협상이 끝난 뒤 한미 양측은 몇 주간의 비공개 조율을 거쳐 새로운 협력 틀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나 강제는 없다. 모든 사안은 상호이익과 대등한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상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선언한 셈이죠. 맞아요. 이번 초안에는 굵직한 변화들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기업의 일방적인 생산 할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동 투자와 세제 혜택, 기술 교류를 조건으로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죠. 방산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제3국 수출을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실제 힘의 균형이 바뀐 걸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미국이 우리가 요청하면 한국이 무조건 따른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변화는 상징적입니다. 예전엔 한국이 무기체계 개발에 미국 기술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 독자 기술을 그대로 채택하는 공동 운용 모델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L3 요격 체계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일부 기술은 한국판 표준 그대로 미국 연합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 표준에 종속돼 있고 호주나 영국도 미국식 통합체계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주권을 확보한 채로 연합작전에 참여하니 실질적인 동등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번 합의가 경제 군사 외교를 통합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동연구소 설립, 민군 겸용 AI 프로젝트, 공동 우주 감시망 운영 같은 장기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쉽게 다른 국가와 맺지 않는 수준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내에 우리가 동맹의 종속 변방에서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메시지로 포장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자존심을 세울 만한 성과죠. 그동안 방위비 분담 협상 때마다 더 내라는 요구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관철시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공급망 방산 분야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내부 일부 강경파는 한국이 너무 많은 자율권을 얻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제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미국이 선택한 겁니다. 한국을 계속 압박하다가는 중국, 유럽, 중동으로 협력축이 이동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죠.
이번 한미합의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국제사회는 큰 반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제 한국이 미국의 하위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 외교 지도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각국 외교부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 모델을 참고하라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중국의 반응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조건부 협력을 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일부 분야에서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재개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표면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일본 안보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지만 내심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도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기술 방산 협상에서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 언론조차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례 없는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우리도 이런 조건을 얻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화헌법과 미이란 보조약 틀 안에서 불가능하죠. 유럽의 반응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번 합의를 한국과 직접 대규모 방산 협력을 맺는 게 더 안전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절차나 정치적 조건 없이 첨단 무기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중동은 더 적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가 이미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보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이성, 사이버 보안까지 포함한 전략 패키지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 국가에겐 한국이 좋은 대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움직임이 미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경파는 한국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하죠. 결국 이 사건의 글로벌 영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국이 협상의 룰메이커로 부상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미국 중심 동맹 구조가 점차 다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미지는 더 이상 관세 피해국이나 기술 추격자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산업 경쟁력,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기술 군사 강국이자 국제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수사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책 보고서와 외교 전략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맞아요. 이번 한미 합의는 그 상징적인 전환점이었죠. 워싱턴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큰 국가 이미지 도약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앞으로 한국이 이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첫째, 기술 표준 주도권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K-디펜스의 신뢰성을 더 높여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에서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셋째,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조건부 협력 원칙을 유지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특히 조건부 협력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강압적이고 일본은 종속적이며 유럽은 내부 분열이 심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을 모두 갖추면서도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체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 안보 성과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방산 수출 수익의 사회 환원,
국제표준 주도권을 활용한 교육 혁신 등이 있죠.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미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K-팝과 K-드라마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첨단 무기, 반도체, 배터리, 우주기술의 강국이라는 인식이 덧붙여졌습니다. 문화와 기술, 군사력이 동시에 브랜드가 된 사례는 드뭅니다. 결국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약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보호와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수치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방산 수출 170억 달러 돌파,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1위, 배터리 3대 기업 세계 상위권, 그리고 우주 발사체 독자 능력 확보까지. 저는 이번 변화를 21세기형 국가 생존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기술력이 균형을 이루고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델이죠. 앞으로 이 모델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국가로 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관세 피해국 시절의 서름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략적 자율성과 세계적 위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역사와 경험을 잊지 않는 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동등하게,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담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국의 얼굴입니다.